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맥세븐 주식 중에서 수익률 최하위 주식입니다. 아마존에서 분석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AI 시대에 파워가 점점 중요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AI 파워의 혁신 SMR 또 분석해 보겠고, 거기서 종목 하나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니까 투자 심리 함정이라는 주제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 보겠습니다.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V 합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려서 근 망치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잘 지지를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 8월 달 중순에 보면 고점에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바로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AV 합선을 잘 지지를 받고 좀 크게 올라가는 또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는 스몰캡들이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스몰캡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게 더 큰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맥세븐 연초 대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32%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사실은 그간 아마존이 계속 눌렸어요. 그리고 거의 200일선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싼 가격이고 맥세븐 중에서 제일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0일 깨고 예전에도 올라왔고 200일 근접했을 때 또 그거를 지지받고 올라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200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 해봐도요, 지금 거의 구름대 및 하단 구름대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 분석을 좀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존은 유일하게 이 위를 뚫고 터치한 적도 없고 프라이스 타겟을 뚫고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이제 갭이 벌어졌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20% 상단의 프라이스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눌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애널리스트의 웨이팅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좋다, 심리적으로 많이 눌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마존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마치 거대한 거인이 잠시 잠을 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이 진짜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핵심 성장 엔진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 왜 지금 아마존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아마존은 명시상반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맥세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동종업계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지목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회사의 캐시카우인 AWS의 성장세 둔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률이 저조합니다. 그 밑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또 손꼽히고 있죠.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투자의 기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의 현재이자 미래인 AWS죠. 자,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끝은 어디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광고 사업입니다. 프라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혁신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물류 자동화가 가져올 엄청난 마진 개선이 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AWS의 성장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요, AWS 성장률이 경쟁사에 비해서 많이 둔화됐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률 숫자 너머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WS가 이미 구축해 놓은 막대한 사업 규모, 그리고 여기서 창출되는 압도적인 수익성은 그 어떤 경쟁사들보다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 성장통 속에서도 그 근본적인 체력은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WS의 성장통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미 강력한 반격 카드를 준비하면서 재가속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자체 개발한 고성능 AI 칩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차별화된 AI 수익화 전략입니다.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서 자체 기술력으로 방대한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으로써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AWS의 재가속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아마존의 보물이죠. 바로 광고와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플라이휠이라고 불리는 광고 사업에 아마존의 수익성을 떠받치는 저평가된 지렛대를 한번 말씀드리죠. 아마존 광고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구매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샀느냐 하는 것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정교한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폐쇄 루프 측성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높은 광고 효율성은 더 많은 광고주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수익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고객들을 쌓는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숨겨진 보물 프라임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프라임을 단순히 빠른 배송 서비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프라임의 진짜 힘은 배송이 아닌 강력한 고객 곡착 효과입니다. 빠른 배송은 기본이고 여기에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같이 컨텐츠로 묶음으로써 그런 걸 제공하고 고객들이 아마존 생태계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존 제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혁신, 물류 자동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물류 혁신은 느리지만 확실한 순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비장의 무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어떻게 비용 덩어리였던 물류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을까요? 그 4단계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단위의 촘촘한 자체 배송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네트워크를 외부 판매자에게도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셋째, 처리 물량이 늘어나면서 고정비 부담이 이제 분산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류 시스템 전체 경제성을 개선하는 거죠. 단순한 비용 센터에서 이제 새로운 수익 센터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커머스 하는 데들의 물량도 같이 배달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는 최종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아마존의 주가의 부진은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려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닌 투자 심리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4가지 열쇠를 가지고 즉 핵심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는 AWS의 성장률입니다. 과연 성장률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잘 지켜봐야 되고요. 둘째는 광고 사업이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성을 유지를 할 거냐, 충성도를 유지를 할 거냐 이렇게 보고요. 프라임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참여도와 충성도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넷째, 물류 자동화를 통해 실제 마진이 진짜로 개선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들의 방향성이 바로 아마존 주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존의 성장 엔진은 고장난 것이 아니다. AI 시대라는 다음 레이스를 위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사실은 이 피스탑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인프라, 반도체, 콘텐츠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펀더멘털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있는 투자가 훨씬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더 주식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더 많은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관심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에너지 자원이 무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까지 이제 왔죠. 이 거대한 세 가지 흐름이 지금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SMR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기회의 실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SMR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고 이제 질문하시겠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가 현장에서 수년에 걸쳐서 큰 건물을 건축하는 거라면 SMR은 공장 내부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냥 조립하는 겁니다.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아이폰 혁명 이런 거라고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것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합니다. 원자력 그러면 뭔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에 따라 출력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모두 가지고 있죠. SMR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MR의 사고 확률은요, 무려 10억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그 비밀은요, 바로 피동형 안전계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후쿠시마처럼 모든 전기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 왔다. 그래도 SMR은 펌프나 비상전력 없이도 오직 중력과 대류 현상만으로 스스로 무한정 냉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멈춰서고 식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원자로인 셈인 거죠. 자, 현재 SMR 시장은 거대한 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맞서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의 길을 걷는 경수로 진영입니다. 뉴스케일과 GE 히다치가 대표적으로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을 더욱 안전하고 작게 개량하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혁명의 길을 걷는 4대 원자력 진영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는 물이 아닌 소듐이나 헬륨가스 같은 신물질을 이용해서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려는 게임의 판을 바꾸려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탑 플레이어는 누굴까요? 첫 번째, 뉴스케일입니다. 서방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는 열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 독보적인 에너지 저장 기능을 자랑합니다. 엑스에너지는 사고 시에도 절대 녹지 않는 특수 해결료 트리소를 통해 최고의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 히다치는 이미 캐나다와 폴란드에서 실제 사업 계약을 따내면서 상용화 속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플레이어를 한번 봤습니다. 이 글로벌 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은 또 있습니다. 바로 KSMR 얼라이언스의 힘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SMR이 최종 승자가 되든 그 심장은 한국이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셈이죠. 여기에 UAE 원전 신화를 쓴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의 세계적인 건설 능력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KSMR 얼라이언스는 SMR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입니다. 과연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약속했던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걸 보면 뉴스케일이 첫 상용 프로젝트를 딱 시작을 했다가 비용 급증으로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장 한마가 꽤 크죠. 두 번째는 핵 폐기물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SMR이 더 많은 폐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는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뒷마당에는 안 돼,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SMR이 넘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회와 리스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직접 투자입니다. SMR 기술 자체에 베팅한다면 뉴스케일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어떤 기술이 이기든 수혜를 보는 공급망에 투자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맞겠죠.
둘째,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ETF에 간접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투자하는 URA, NLR, 타이거 원자력 ETF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기반 전략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면 개발사 중심으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 예상한다면 가치사슬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유한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SMR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2030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리스크가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클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현재 건설 중인 첫 실증로들의 성적표를 봐야 되겠죠. 약속했던 비용으로 지어졌는지, 실제 운영 성과는 어떤지, 이 결과가 바로 SMR 혁명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의 판도를 바꿀 SMR 혁명, 그 거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 발을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01을 타고 오다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접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핀치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를 강하게 돌파했다가 다시 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놓여 있는데, 자, 다른 걸 봐도 이렇게 지지선에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또 도착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물량을 잡아도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여기도 지지선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선 받고 올라왔고, 지지선 받치고 또 올라왔고, 저항에 부딪혔다가 다시 지지권대에 내려와 있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자, AI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그 화려한 혁신 뒤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전력난의 구원투수는 누가 될까요? 바로 그 해답이 1조 달러 SMR 시장의 선점자가 될 기업 뉴스케일 파워라고 합니다. SMR, 꼭 그 소형 원자료에 하고 똑같은 티커 심볼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투자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적 해자와 실행 리스크입니다. 뉴스케일 에너지는 미국 정부의 독점적인 NRC 인증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기술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실행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경제성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과거 CFPP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면성 때문에 뉴스케일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SMR의 잠재력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AI라는 블랙스완입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무려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전기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절대 멈추지 않는 무중단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빅테크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저렴한 전기요금보다는 단 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최고의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SMR 개발사 중에서 뉴스케일이 독보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원자력 규제형 위원회 NRC 인증입니다. 미국 내 최초이자 유일한 SMR 설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쟁사들은 이 인증을 받으려면요, 앞으로도 수년의 시간을 더 쏟아 부어야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2030년대 초반까지는요, 미국에서 SMR을 짓고 싶다 하면 선택지는 사실상 뉴스케일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스케일이 가진 막강한 시장 지배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뉴스케일의 발목을 잡는 딱 하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CFPP 프로젝트를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실패는 총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 예상 전기 단가가 메가와트당 55불로 예상하고 이거를 지었는데 89불까지 전기값이 비싸지겠다 하고 예상이 나와서, 그러면 이런 비싼 전기값을 부담하면서 내가 너네 전기를 꼭 써야 돼? 하면서 고객들이 자꾸 이제 캔슬을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객들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부의 규조 승인만으로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프로젝트는 좌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FPP의 실패를 딛고 뉴스케일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파이프라인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루마니아의 로파워 프로젝트입니다. 46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이 사업은 현재 가장 진척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최종 투자 결정, 즉 FID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스탠다드 파워와의 협력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는요, 뉴스케일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공공 유틸리티인 TVA와의 대규모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이는 뉴스케일의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강세론과 약세론, 즉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은요, 뉴스케일의 독점적인 규제가 명확한 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AI가 촉발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는 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얘기하고 있고, 역시 여기는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존재한다. 이래서 강세론자는 얘기를 하는데, 약세론자는 또 아유 그래도 실패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더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용화 일정이죠. 상용화 일정이 너무 길고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차세대 기술이 이제는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월가의 시선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저가에서 최고가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뉴스케일은 벤처 캐피탈 스타일의 투자처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진짜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산의 일부로만 투자하시기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루마니아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 FID 소식입니다. 이것이 뉴스케일의 상업화 능력을 증명하는 첫 시험대이자 단기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 성격을 가진 투자인 셈인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뉴스케일에 대한 최신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심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라는 거대한 바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가라앉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손실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는 3가지 치명적인 심리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투자의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정확한 시장 예측이나 남들보다 빠른 정보력, 이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투자 대가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트레이딩에서 당신은 시장과 싸우는 게 절대 아니다.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첫 번째 함정은요, 바로 신성한 돈에 대한 편향입니다. 자,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특별한 돈이니까 되게 운이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런 위험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대학 등록금, 효도를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 모아둔 부모님 노후자금,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이 담긴 사원 보수 기금,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투자의 위험마저 막아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여기 사원의 신성한 도박이라고 불리는 비극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승려분이 사원 보수라는 신성한 목표를 위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부처님의 돈을 불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위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파멸적인 결과는 단 3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총 손실액은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함정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지는 전문가 이전 망상입니다. 엑스퍼트 트랜스퍼 딜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분들, 그리고 법률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호사분들,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자인 파일럿까지 이분들은 종종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인데 투자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게임에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법이 당연한 겁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행에서 익힌 철저한 체크리스트와 위기관리 원칙을 이 정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한번 선물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착륙 절차 중에 핸드폰으로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비행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만 살아남지만 시장은 때로 규칙을 깨야 살아남는 것을요. 결국 그의 무사 착륙과 동시에 그의 은퇴 자금은 전액 손실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가장 무서운 지능적 오만입니다. 자신의 높은 지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시장의 불확실성마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손실이 발생하면 내 분석은 완벽해, 시장이 틀린 거야 라며 자신의 오류를 부정합니다. 수학교수의 계산착오라는 사례를 하나 보시죠. 한 명문대 수학교수님이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완벽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맹신하여서 집을 담보로 50만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퀀트 K라는 시장 충격이 닥칩니다. 유사한 시스템들이 동시에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미분 방정식도 인간의 공포와 탐욕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산, 이혼, 절망의 길을 걸었던 트레이더들과는 달리 평화로운 수면을 취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생존자들. 그분들은 한 가지 딱 깨달으신 겁니다. 시장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도 따라야 할 생존자의 플레이북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자아를 통제하라. 당신의 자기 가치와 계좌 잔고를 분리해야 합니다. 돈을 잃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둘째, 출구를 정의하라입니다. 이길 때든 질 때든 언제 게임을 끝낼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셋째, 참여하지 않을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거래는 때로는 매매하지 않는 거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계좌 잔고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돈의 목적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가? 내 직업적 성공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는가? 내 똑똑함이 시장을 무시하게 만드는가? 시장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손실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결국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손실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점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건 직접 한번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점 계시면 inbexgpt@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좀 편히 쉬시고요.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